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의료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늘릴지는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지난 며칠 여권을 흔들었던 내부 쇄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용산 대통령실로 먼저 가겠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과 의료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자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쓰겠다고 했고 필수 진료 의료진 확충을 위해 의료진들이 겪는 형사 리스크를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도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서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 혁신을 지방 살리기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한 정부 발표의 핵심은 지방 국립대학병원을 집중 지원해서 지역 필수 의료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문제를 해소해서 의료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도 해소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방병원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의 핵심은 지방 국립대병원 17곳을 서울 아산병원과 같은 빅5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집중 투자로 인력과 시설을 탈바꿈해서 지방 환자들의 서울행 수요를 없앤다는 목표입니다. 골든 아워내 응급 진료가 보장되며 감염병 위기에도 든든한 지역 의료 체계가 실현될 것입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인건비 등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매년 총액 임금을 1, 2%밖에 올리지 못해 우수한 의사를 유치하기는커녕 인력 유출이 심각했습니다. 교수 정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거나 예외로 적용해 임금과 교수 숫자를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필수 의료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이제 수가가 이 분야에 더 추가 투입이 되게 되겠는데요. 의료계도 긍정적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늘릴지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18년째 3천여 명에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몇 명이나 늘릴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일단은 물음표로 남겨둔 겁니다. 당장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혁 조치를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말까지는 의대 정원 몇 명이나 늘릴지 큰 그림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차정성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국립대 의대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함께 논의해서 그 의사 정원 확대 함께 논의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그 공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 통화에서 의대 정원은 탑다운 방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대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바텀업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선 당장 다음 주에 할 수는 없지만 늦어도 연말 전에는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의대별 입시 정원은 내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앞서 여러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응급실 문제나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부족 현상은 당연히 심각하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입니다. 차정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차 기자, 정부가 뭐 의대 정원 좀 늘려야 한다 이런 논의가 나온 건 이미 한참 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작년부터요. 이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이 복지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난 6월엔 복지부 내부적으로 현재 정원인 3,058명에서 이 450명 정도 늘려서 3,500명대 초반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예. 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지방과 서울의 의료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는데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역 앞 셔틀버스 정류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형 병원을 가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입니다. 첫 차 타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포항서. 5시 37분, 9시 20분에 암 검사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래서 큰일 났어. 20년은 됐어요. 번거롭지 않으세요? 그래도 와야죠. 나야 되니까. 왕복 대여섯 시간 거리에도 서울 대형 병원을 찾는 건 지방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 때문. 거기서 못 찾아가지고 일로 세브란스로 왔어. 기차를 타고 상경한 환자들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려 셔틀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뒤 병원에 도착해서도 1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형 병원 인근 숙소엔 환자 투숙객이 줄을 잇고 저희 50% 이상의 환자분이 병원에 가깝다 보니까 장기로 계신 분도 있고요. 상경 부담에 몇 년치 약을 한 번에 타가기도 합니다. 값싸서 끊거든요. 한 2년 정도 많이 받아가세요.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으로 가는 지방 환자들은 지역 의료 서비스질과 수준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예, 예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정이 아주 심각하군요. 그런데 당초 오늘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왜 발표가 미뤄진 거죠? 네, 이게 지난주부터죠.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대폭 늘리겠다 이런 예상이 담긴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네, 일부에선 또 윤 대통령이 추석 전에 이 복지부 장관에게 1,000명 이상 대폭 늘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이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보도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앞서 보신 대로 저희가 취재한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떻게 숫자를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1,0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이 컸었는데 그 1,000명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이 발단은 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이 1,000명을 언급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들어보시죠. 300명에서 1,000명 이상도 국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뭐 크게는 저 정도를 얘기하긴 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라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정원 규모를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취재해봤는데요. 이 복지부가 전국의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빅5 병원인 삼성 서울병원의 수련의를 양성하는 성균관대 의대나 이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대 의대조차 입학 정원이 40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병원은 국내 최고 의료진이 교수로 있기 때문에 정원을 좀 늘릴 여지가 크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대학의 역량을 점검하고 지역별로 의사 부족 실태를 다 감안해서 다 더해서 이 최종 숫자를 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의 의대 신설 요구도 일단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의료계 얘기를 듣고 설득하는 게 먼저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네, 오늘 윤 대통령도 의료계 설득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무산된 경험도 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배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뒤 3학년 때 의대 진학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보도가 되자 대통령실은 즉각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전라남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삭발 투쟁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네, 민주당도 의대 정원 확대에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지만요. 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는 꼭 포함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전남에 의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 내에선 야당의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이 의대 증원 확대를 막아서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여야 정치권도 다 좀 늘리자 이런 쪽에는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군요. 연말까지 잘 지켜보죠. 예, 차정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서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소통과 반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아닌 대통령 본인의 소통 부족을 연이틀 인정했는데 변화와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게 저희 취재기자의 해석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에 맞춰 여러 개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장 전국에 내걸린 정쟁현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통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연이틀 공개적으로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소통 부족을 인정한 윤 대통령 발언에 여권에선 변화 요구에 호응한 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임명직 지도부 교체로 혼란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정책 쇄신에 착수했습니다. 민심을 천검같이 받들어 철저하게 국민 중심 민생 우선의 자세로 임해 가겠습니다. 우선 전국 거리에 내건 야당 비난 현수막을 전부 철거하고 정쟁용 당내 TF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장을 야기했었던 불필요한 것들은 폐기하거나 필요한 기능들은 통폐합하거나 해서 정리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같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 정책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전략기획부총장엔 인천이 지역구인 배준영 의원을 임명해 2기 지도부 중 5명이 수도권 출신이 됐습니다. 당 쇄신안을 책임질 혁신위원장 인선은 최종 후보를 놓고 설득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주말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단식에 들어갔던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당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지는 35일 만에 국회 대표실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복귀 후 첫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의 첫 일정은 최고위원회입니다. 첫 안건은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초 충청권 여성 인사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사실상 내정됐지만 충청과 호남을 배려하겠다. 그리고 여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하고 계신데. 박 전 구청장이 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청원 처리는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 갈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징계와 관련된 논의의 시기를 지금 홀드하자. 친명계에선 당을 혼란에 밀어넣은 해당 행위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요구가 이어지지만 비명계는 이 대표가 보복성 징계를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개파 간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징계 여부의 결정을 당 윤리위에 넘기는 방식으로 징계하지 않고 매듭 짓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청와대 통계 조작 압력 정황이 담긴 통계청 직원의 업무 일지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일지엔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이 통계청을 직접 압박하는 발언도 들어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통계청은 소득 하위 20%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로 줄었다는 통계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했던 당시 청와대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청 직원 2명을 청와대로 호출해 밤샘 회의를 열었는데 감사원이 확보한 통계청 직원의 업무 일지엔 이날의 분위기가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앉자마자 통계청이 통계조사를 잘못한 걸 인정하라는 식의 말을 했다. 처음부터 통계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라는 식의 말투였다는 겁니다. 2017년 6월 업무보고 메모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숫자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라며 부담감을 토로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일지를 통계 조작 압박의 정황 증거로 보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은 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일 수밖에 없다. 망신주기 감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월간 통계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부동산원 주간 통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집중감사를 당한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부당 사용 관련해서 이 대표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일제 샴푸도 국감장에 등장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샴푸 세트를 들어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산 제품인데 공무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킨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요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습니다.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익위 이문주 기조실장의 위증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올해 법사위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 제보자가 임 실장임을 인정했다고 몰아세웠지만 임 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에 제보하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공수처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지금 저 자료를 처음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 출신의 백희란 정무위원장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정 섞인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해야지 이게 맞는 상황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예. 여태까지 검사 생활을 정말 어떻게 하셨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얘기하세요. 그렇게 모욕 그다음에요? 말씀 마세요. 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지금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딸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을 한 달여 앞두고 입장을 바꾼 건데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 이 법원이 양형에서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조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위조된 서류를 낸 의혹과 관련 결백을 주장했던 조민 씨.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8월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할 때까지만 해도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공범인 조국 전 장관의 재판 태도에 따라 자신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점을 문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결백을 주장해온 조 전 장관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부인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데다 딸까지 혐의를 인정해 조 전 장관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16개월 동안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총 181차례에 걸쳐서 투약하는 등 모두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받았다고 봤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과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2차례 구속 심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 씨.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대마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저는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이 유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181차례 프로포폴을 맞는 등 의료용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마약성 수면제 2종을 44차례 처방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대마까지 합치면 모두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받은 셈입니다. 유 씨는 수사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지우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의 지인 최모 씨도 공범인 유튜버를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명 영화배우 A씨 등 8명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내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거의 자취를 감췄던 빈대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빈대가 나와서 학생들은 피부 발진 등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대학 측의 위생 관리에 불만도 나옵니다. 학교는 뒤늦게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숙사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으며 구석구석 살충제를 뿌립니다. 방해하러 왔습니다. 침대에서 빈대가 발견되자 대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빈대 문제가 불거졌고 일부 학생은 빈대에 물려 피부 발진 등으로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기숙사 위생 관리가 엉망이라고 호소합니다.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벌레 사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 전체에다 퍼졌을 수 있다 그런 증언들도 많고요. 대학 측은 외국인 학생이 머물던 방에서 빈대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다가 머무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지금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돼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빈대가 나타난 경로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위에 90회도 있고 외국인도 드나들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직. 흡혈애충인 빈대에 물리면 감염되지는 않지만 극심한 가려움증을 겪습니다. 내년 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도 빈대가 출몰해 곳곳에서 빈대 퇴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추석에 아들과 산책하던 7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만다행으로 아무 이상 없이 가족품으로 돌아왔는데요. 노인이 왕복 10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왕복 10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걷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추석 명절이던 지난달 29일 밤 9시쯤 경남 창원에서 실종된 7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당시 함께 산책을 나갔던 아들이 편의점에 들른 사이 실종됐습니다. 한번 내다보고 나서 다시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횡단보도 뛰어서 사방팔방. A씨는 7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A씨는 실종 당시 휴대전화나 배에 감지기가 없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실종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 인력을 집중 투입했고 신고 6분 만에 A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좀 색깔이 있는 잠바였거든요. 파란색 잠바였나? 그 다음에 외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해 전국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은 14,000여 명에 이르고 숨진 실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치매 환자였습니다. 경찰은 치매 노인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인식표나 배의 감지기 등을 몸에 부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노려서 고의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5개월 동안 17차례 열흘에 한 번꼴로 부딪힌 건데요. 이렇게 해서 타낸 보험금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달리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돌리더니 골목길로 진입합니다. 잠시 뒤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역주행하는 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같은 오토바이는 또 다른 이면도로에 서 있다 차가 들어오자 빠르게 달려가 들이받고 쓰러집니다. 30살 A씨가 2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를 돌며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렇게 차 2대가 지나가기엔 빠듯한 좁은 일방통행길에 역주행하는 차를 골라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전치 2주 병원 진단서를 전치 8주로 고치는 등 피해를 부풀리고 보험 미가입 운전자에겐 합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차와 닿지도 않았는데 넘어진 뒤 운전자를 협박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너무 환자가 돼서 나타나니까 엄청 크게 좀 쳤다고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A씨는 5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17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7,5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합의를 해보니까 꽤 돈벌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무직자인 A씨는 2월 역주행 사고를 당해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뒤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지난해 말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 사업으로 경비함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함에 들어가는 장비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특정 업체에게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해경이 발주한 3,000톤급 경비함 건조 사업. 한 조선소가 883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조선소는 경비함에 탑재할 총 100억 원대 장비 4종에 대해 각각 공개 입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달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4가지 장비 가운데 하나를 납품하는 A사가 조선사와 대표로 계약하고 B사 등 다른 3개 장비 업체들은 A사를 통해 납품하도록 한 겁니다. 업체에서는 독점 업체가 납품 이윤을 더 챙겨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해경 감독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 발생이 되었고 저희 장비가 그 특정 업체를 통해서 조선소로 제한되어야만 한다라는 그 뒤에 해경 감독관의 지시사항이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선소와 업체들 간 회의록과 업무 이메일에도 이런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해경의 관여가 있었는지 또 대가성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조선소와 해경은 감독관이 물품 구매 계약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주한 다른 경비함 사업도 해경이 특정 엔진업체를 밀어줬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제기돼 지난 2월 서울경찰청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비함 사업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난해 3월 개교한 한전공대는 건물 한 동이 지어진 채 허허벌판에서 입학식이 치러져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개교 2년이 돼가는 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입학식 행사에는 4억 원 넘는 돈이 들어갔고 교수 월급도 다른 과학기술원보다 최대 2~3배 더 지급됐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한 동뿐인 허허벌판에서 폭죽이 터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눈부신 성장과 비약적인 발전을 격려하고 한국에너지공대, 일명 한전공대는 이 입학식 행사를 위해 업체 용역비에만 4억 600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취재진이 이 대학의 예산 지출 내역이 담긴 계정별 원장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도 카이스트, 디지스트 등 다른 과학기술원보다 훨씬 많이 쓰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에너지공대가 총장에게 지급한 돈은 6억 1,550만 원, 2억 3천만 원 수준인 다른 과기원 총장에 비해 2배 이상 많습니다. 석학교수와 정교수도 각각 4억 원, 2억 8천만 원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교원 1인당 연봉은 3억 3천만 원으로
디지스트보다 2억 원이 더 많습니다. 건강검진이나 복지포인트 같은 교직원 복지 예산도 1인당 최대 2,744만 원으로 카이스트 230만 원보다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산업부가 올해 실시한 감사에서는 교직원들이 업무 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회계관리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철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혈세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에너지공대 측은 인건비 등 지출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는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으로 알려져 있죠. 미 공군이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해 있는 B-52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왜 B-52가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의 경고가 되는지는 윤동빈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청주공항 활주로 한가운데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양옆에 두고 핵 전략폭격기 B-52가 서 있습니다. 미 최초 폭격 비행대인 96중대를 상징하는 핵폭탄을 든 붉은 악마가 제트 엔진을 덮고 있고 꼬리 날개에는 주둔지인 박스데일 공군기지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B-52가 미 본토나 괌에서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벌인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 군 공항에 착륙한 건 처음입니다. One of the greatest parts of being able to participate in the air show is that it shows the whole public of Korea. If we are needed, we will be here. B-52는 미 공군의 3대 전략폭격기 중에서 유일하게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사거리 2,000km의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제주도 상공에서도 평양으로 핵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기름을 채우면 45시간 동안 작전 수행이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B-52 is capable up to an altitude of around 50,000 feet and has a flight range of around 8,800 miles. B-52 폭격기는 사흘 뒤 동해에서 사상 첫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에 참가한 후 괌 앤더슨 기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 백악관이 나진항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하고 공개 경고했었죠. 불과 며칠 만에 북러가 다시 무기를 거래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했는데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미국 상업위성이 찍은 나진항 모습입니다. 90m 길이의 직사각형 파란 물체가 보이는데 배에 실을 컨테이너 더미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 13일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운송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today.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미국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기 거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전선이 이제 2개 형성되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관심이 이제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나라의 밀착을 과시하듯 어제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환영식엔 레드카펫이 깔렸고 빗속에 우산도 들지 않은 환영 인파가 대거 동원됐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 1시간 넘게 회담을 가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작전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의 모든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함께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내 병원 공습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아랍군의 이스라엘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내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해서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먹구름은 여전히 중동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유주연 기자가 현지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이집트와 가자 지구의 유일한 통로 라파 검문소. 가자 지구로 갈 구호품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동안은 국경이 굳게 닫혀 정작 주민들에겐 닿지 못했는데 이르면 내일부터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d he agreed that what he would do is open the gate on to do two things. One, let up to 20 trucks through to begin with.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할 것을 우려해
구호품 반입을 반대했던 이스라엘은 식량과 물, 의약품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벌써 열흘째 노숙 생활을 이어온 피난민들에게는 이 구호 물자가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My cousin, he's 3 months old, and he's living, and we are living actually under the street. This is where we're sleeping. This is where we're eating. 특히 의료시설 연료 비축량은 한계에 다다랐고 수술 중 병원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정도로 의료는 마비돼 외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The false ceiling of the operating room fell on us. There were hundreds of dead. There were amputated parts. There were people with primary amputations. 국경에 대기 중인 트럭은 150여 대. 이 가운데 의료 관련 구호 물자는 30만 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의 원인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치열하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어떤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미국은 일단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못을 박았군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배후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어서 백악관은 상공 영상 이미지나 감청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라고 이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인 지하드의 로켓 오발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도 미 국방부가 보여준 데이터라면서 자신도 출처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감청한 내용도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하마스 대원간 대화를 하면서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이 병원 폭발이 지하드의 오발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بقول لك اول مره بنشوف الصاروخ زي هيك والشظايا هذه فبقول لك تبع الجهاد الصواريخ الجهاد الاسلامي ايه انه من عندنا هذا شكله من عندنا 네, 이 대화 도중에는 파편 모양이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며 지하드가 벌인 일로 판단하는 근거와 함께 병원 뒤 공동묘지라는 구체적인 발사 장소에 대한 언급도 담겼습니다. 예, 이 하마스 대원간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파편이나 화재 흔적이 공습대와는 다르다고 했던 이스라엘 주장과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의 레이더가 포착한 로켓 발사 지점도 이 병원 뒤쪽인데요. 로켓의 궤적을 보면 이스라엘 쪽을 향해 가던 로켓이 도중에 잘못 터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녹취라는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긴 하죠. 사망자 수도 양측 주장과는 다르다. 양측 주장이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녹취가 진짜라고 해도 언제 감청한 건지 불분명하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하마스는 500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은 200명에서 3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하마스는 병원 폭발 전 이스라엘군이 병원장에게 경고성 전화를 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وبكل وقاحة يتصل ما يعرف بجيش الدفاع الإسرائيلي على مدير المستشفى الدكتور ماهر عياد. 예, 진실 공방이 치열한 것 같은데 다른 아랍권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동 여론은 이스라엘과 미국 측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미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이집트 등은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완벽한 증거를 갖고 가도 아랍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긴 어려울 거예요. 감정을 더 강력하게 치켜 올릴 거예요. 반이스라엘 감정을.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려는데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예, 결국 당장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건 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확전을 막아야 하는데 그 논의에는 좀 진전이 있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는 가자 지구에 이 식량과 의료품 등 구호 물품을 보내고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인데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초안에 이스라엘의 자위권 언급이 없다면서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뭐 전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커지는 건 정말 야만적인 일이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2%나 올랐고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곳곳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황판이 온통 파란색으로 도배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선 오늘 하루에만 4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는 3% 넘게 폭락하며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일 만에 돈을 거두어들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1,360원 턱 밑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자지구병원 폭발 소식에 금융시장은 검은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이슬람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를 촉구하면서 국제 유가는 2% 급등했습니다.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산유국들의 이제 석유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굉장히 큰 비용 충격이 생길 수가 있죠. 여기에 전 세계 채권금리 기준점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 수준인 4.9%를 돌파해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딴 대외 약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기존에 봤던 것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길어질 경우 올해 1.4% 경제 성장도 장담할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지난 5월 전남의 한 해변에서 고선박으로 추정되는 선체 일부가 발견됐었는데요.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들을 분석한 결과 고려시대에 곡물을 운반했던 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 1000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셈이죠. 박수영 기자입니다. 썰물이 지자 갯벌 위 선수와 선미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사원들이 선체를 조심스럽게 감싸 물에서 건져 올립니다. 지난 5월 전남 해남의 송우해수욕장 일대에서 발견된 해남선은 고려시대 곡물 운반선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측은 선체 내부에서 찾은 유물을 살펴본 결과 연대가 11세기 초반에서 12세기 중반, 즉 고려시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안에서는 도기와 기와, 연장을 가는 데 쓰는 숫돌 등 유물 15점이 나왔는데 도기 안에는 벽실을 비롯한 씨앗 여러 종류가 들어있었습니다. 해남선은 최대 길이 13.4m, 최대 폭은 4.7m로 지금까지 발굴된 고선박 중 최고 크기입니다. 접한 7열, 좌2, 우3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발굴이 됐던 고선박이 총 15척인데요. 이번에 발굴된 해남선은 잔존 접한의 규모를 보았을 때 가장 큰 규모다. 문화재청은 해남선 관리를 위해 보존 처리를 진행하고 배가 좌초된 경위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뻐꾸기와 나이팅게일 가운데 누가 더 아름답게 지저귀는지 당나귀에게 판정해달라고 합니다. 당나귀는 나이팅게일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뻐꾸기의 손을 들어주죠. 한껏 우쭐해진 당나귀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사건건 좋니 나쁘니 참견하는 비평가들을 작곡가 마을러가 비꼰 것이죠. 어느 분야든 평론가 좋아하는 창작자가 있을까요? 성군 세종의 귀에도 쓴소리는 그슬렸으니 말입니다. 고약해라는 고약한 인물이 거칠게 직언을 쏟아내자 저 무례한 자를 당장 탄핵하라고 지시했죠.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간관들이 말리자 못 이기는 척 물러나긴 했지만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외동딸 독창회를 혹평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면 새 코와 비프 스테이크가 필요할 거요. 코를 부러뜨리겠다는 얘기고 쇠고기는 눈두덩이에 문질러 멍을 빼는 데 쓰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 도어스태핑을 중단한 지도 11달이 지났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대통령 등에 대고 소리 질렀던 그 질문 아닌 질문은 봉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통령이 좀 더 버텨주길 바랬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다면 대통령의 출근길 브리핑은 윤석열 정부 소통 의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거기에다 공식 기자회견도 취임 100일 이후 끊겼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결국 다시 소통을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소통이겠죠. 국민통합위원회를 격려하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서 패배후 연이어 나온 메시지들은 소통, 반성, 민생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용보다는 이념이다. 경제도 결국 올바른 이념의 바탕 위에 서야 한다고 연일 강조했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 역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생각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경청의 첫걸음은 소통이고 그 소통의 첫걸음은 국민을 대신한 언론과의 만남일 겁니다. 제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천막 기자실에 찾아가 했던 약속,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 정말 시원한 김치찌개라도 함께 나누면 서먹서먹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10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은 무조건 옳다였습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밤사이에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비는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그 사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이 전망됩니다. 밤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앞으로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9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도 14도 선에 그치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초겨울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따뜻한 외투 꼭 챙겨주셔야겠고요.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남부지방은 10도 안팎, 중부지방은 한 자릿수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겠는데요. 대구가 17도, 여수 1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때이른 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0월 19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